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갑오개혁, 갑오개혁이란다. 네, 갑신정변에 이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차이는 뭐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없었던 반면에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를 좀 기본으로 알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동학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미리 조금 적어놨는데요. 조선 후기에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지배층의 부패로 인한 지배층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행했던 사상들이 있었죠. 뭐 정감록을 대표로 하는 예언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서학, 천주교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 서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동학은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들고 나온 건데 이 사상은 임내천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이제 최재우에 이어서 최시형이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 최시형 때 동학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동학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성경, 용담유사는 찬송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대전은 한문이었고 용담유사는 한글로 많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 동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깔고 있었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평범하고 다 득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민간에 깔려있던 이 서양의 학문과 반대되는 개념은 동양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도교라든지 이런 자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사상에 도교 같은 것들이 접목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포접제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포접제는 제도예요. 얘를 뭐 다단계 정도로 다단계 좀 기분이 나쁘니까 다단계라고 하면 피라미드라고 그거 같은데 네, 포가 있으면요 밑에 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접을 이끄는 사람을 접주, 그리고 포를 이끄는 사람을 대접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라든지 포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특히 농민들에게서 유행하고 있던 사상이 동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언제나처럼 국내외 상황을 알아야겠죠. 일단 국내 상황을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실패했어요.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급진개혁파는 실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시정권 세력은 온건개화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온건개화파의 개화 슬로건이 뭐였죠? 동도 서기 개화였다. 네, 라고 했죠. 동도서기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전신. 이거는 뭐 전보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뚜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스부어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84년. 그리고 이어서 전등. 전기와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87년. 연도는 다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선, 1880년대 중후반에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최초의 현대식이 아니라 정근대식 병원, 서양식 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광해원이었어요. 광해원. 근데 이게 곧바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곧바로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 뭐 드라마 있지 않았나?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병원입니다. 병원. 제중원 설치했고요. 그리고 주보라는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이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때 이제 한성순보가 폐간이 되거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한성주보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유경공원. 이거는 윗줄에 같이 유경공원. 왜냐면 연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유경공원. 이거는 86년. 유경공원은 이제 국가에서 투자한 뭐 학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적인 상황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해외, 국제 해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땠느냐? 아, 해외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군요. 자, 외부 상황. 이제 조선의 외부 상황. 조선의 외부 상황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정 간섭, 그리고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어떤 영향을,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입니다. 일본. 빨간색으로 쓸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덕수궁이란다. 창덕궁에서 한 판 붙었죠, 청나라랑. 뭐, 물론 병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그냥 뭐 이렇게 청나라한테 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존심이 좀 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를 우리나라로부터 몰아내고 이제 자기들이 조선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청나라한테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보단 경제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정책은 뭐였냐면 미면 교환 정책이었는데요. 미면 교환 정책이라는 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항상 중심이 되는 게 곡식이었잖아요. 조일소조규 부록.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네요. 조일소조규 부록을 통해 보면은 이제 산무 정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무항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받아오는 대신에 면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우리나라에. 첫째로는 일단 곡물값이 올라갔겠죠. 물값이 상승했겠죠. 상승했고, 그리고 간의 수공업은 쇠퇴하게 되었겠죠. 왜? 면 제품은 계속 들어오고 곡물은 계속 유출되니까요. 그냥 뭐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이 정도 됐다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해서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찾는데요. 그 세력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와 조선이 조러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조러 비밀 협정.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라고 해야겠죠. 러시아는요, 얼지 않는 항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전에 표트르 대제라든지 뭐 하여간 그 러시아 쪽은 어는 항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게 러시아의 최고 목표인데요. 이 동아시아 쪽에서 청나라의 라이벌이다라고 하면 일본도 있겠지만 이 서양 라이벌은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일본을 견제한다든지, 청나라를 견제한다든지, 서양 세력을 견제하는데, 우리 조선은 러시아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를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나라를 개항시켰고, 그리고 동쪽, 동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남쪽이라든지, 그리고 요 서쪽,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영국이 많이 힘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은 러시아가 내려오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기들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에 야, 조선이 저거 러시아를 저렇게 도와주네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국은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거하게 됩니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여기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네,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문도라는 섬에 저기 영국군이 들어와 있다는데 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조선은 그런 일 없다. 근데 청나라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거문도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거문도 불법 점거 사건 같은 경우는요, 보기로 많이 나와요. 나중에 뭐 국권 침탈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각 나라 뭐 이렇게 연관되지 않은 것, 뭐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로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거문도 불법 점거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이론이 등장하냐면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한반도 중립화론,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리고 외세가 많이 노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너네 그냥 우리 아예 중립화 해야 된다. 어디 편도 들지 말고 그냥 중립을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우리나라는 6.1준 그리고 부들러. 이 부들러는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여러 번 등장했죠. 오페르트라든지 멜렌도르프라든지. 그리고 이 부들러도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은 요랬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상황들이 왜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되느냐. 국내적인 상황은 계속 이렇게 개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언제나 발목을 잡죠. 네, 조세를 올립니다. 네, 조세를 올립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조세를 올리고요. 외부적인 상황은 계속 외세가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외세 사상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다 적지 말죠. 네,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외세 사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건이라는 건요, 이제 원래 말뜻은 이제 왕이라든지 뭐 이런 높은 권리자가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이 반본건은 그냥 근대적인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외세, 반본건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동학농민운동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일단 첫 시작은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첫 시작은요, 교조 신원 운동이었어요. 이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건요, 이 최재우가 어떻게 처벌을 받아서 제거가 되었냐면요, 혹세무민, 그러니까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쟤를 죽여야 된다. 이런 누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명분으로 죽어요. 근데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교주에 대한 누명이잖아요. 누명이고,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주가 이런 사람이면 자기들도 이런 나쁜 뭐 혼란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재우의 신원을 그 최재우를 의 누명을 벗기자 뭐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조 신원 운동이요 2번 있었어요. 2번. 예, 첫 번째는 삼례 집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삼례는 92년, 보은은 93년이었어요. 근데 이 삼례 집회 같은 경우는요, 삼례 집회 같은 경우는 이 온전히 교조 신원 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보은 집회에서는요, 여기에 더해서 척외양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척외양.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자기 교주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다면 이 보은 집회에서는 척외양, 외놈들 그리고 양놈들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교조 신원 운동에 이어서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부 농민 봉기의 원인은요. 이 고부 군수인 병갑의 횡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만석보 사건. 이 보호라는 건요, 논에 물을 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보호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나라에 세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병갑이 보호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세금을 2배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파는 작업은 당연히 농민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이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었습니다.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 전봉준 그리고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앞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시험 문제의 자료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통문이라는 건 이제 글이에요. 알리는 글. 근데 통보하는 글. 요게 이제 책이 있으면 여기다가 책이란다.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글씨를 쫙 씁니다. 내용을 쓰고 그리고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동그랗게 사발을 대고 요 동그랗게 이름을 채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전봉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도록. 그래서 사발통문이 이때 자료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고부농민봉기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제 조병갑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 조병갑을 바꾸기로 하고 그리고 알았다 너희 의견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농민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리고 농민들을 자극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예, 이제 안핵사 혹시 안핵사 기억하나요? 안핵사 이용태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핵사 이용태는요, 이 고무농민봉기 이후에 이 고부 지역을 정리하러 온 사람인데요. 이 안핵사가요, 안핵사 이용태가 폭정을 합니다. 폭정. 예를 들면 이제 농민들을 반란의 주동자라고 해서 이 농민들을 잡아다가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 차별에 맞서서 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게 백산봉기입니다. 그리고 요 백산봉기부터를 또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농민봉기부터다, 백산봉기부터다, 뭐 이렇게 논쟁이 있긴 한데 확실한 건
백산봉기부터는 동학농민운동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일어날 2차와 구분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렇게 따라 붙여서 썼네요. 좀 떨어져서 쓸게요. 네.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네. 가로를 닫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백산봉기 이후로 이제 관군과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환룡촌 전투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농민군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전주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또 한심하게도 외세를 끌어들여야 했겠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당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또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또다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청나라 군대가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중요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일본군도 상륙을 합니다. 인천 쪽으로. 여기는 뭐 아산 쪽으로 이렇게 상륙을 하는데요. 이 일본군이 왜 왔을까요? 뜬금없지 않나요? 일본군은 왜 왔을까? 청나라 군대에만 요청을 했는데 일본군은 왜 왔나요? 뜬금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뜬금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텐진 조약의 의거에서 온 거예요. 텐진 조약의 내용 뭐였나요?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 철수한다. 대신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에 군대 파견할 거야 하고 통보하니까 왜 너네만 가? 우리도 갈게 하고 일본군이 상륙을 한 겁니다.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네, 죄송합니다. 밥 먹고 오느라고요. 지금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원군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청나라가 일본에 군사를 파견했다라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일본군이 그의 질세라 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보니까요, 이제 그 농민군 세력에서는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를 감지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외세가 껴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이런 이상한 기운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러다간 우리나라에서 외놈들 그리고 청나라 놈들이 판을 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농민군만 좀 몰아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본군도 껴들고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정부와 그리고 농민군이 전주에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주 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주화약의 내용이 중요한, 전주화약의 이 내용, 결과,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집강소라는 곳을 설치를 합니다. 이 집강소라는 곳에서는 폐정개혁안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집강소는요, 농민자치기구예요. 농민자치기구.
이 집강소에서 요구한 것들이 무엇이냐? 폐정개혁안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신분제 폐지, 그리고 과부 재혼 허용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과부의 제가 어려운 일이었겠죠. 성리학이니까. 그래서 과부의 제가 허용해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 재분배해라. 그리고 조세 감면해라 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집강소라는 거는 농민자치기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조화약의 내용을 보시면요, 폐정개혁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갑신정변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신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와닿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신분제 폐지해라. 똑같아요. 하지만 이 과부제가 허용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양반집 자제들한테는 뭐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조세 개혁해라, 지조법 개혁해라 라고 했어요. 세금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이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는 토지 재분배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도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천에 상륙해 있는 일본군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 일본 애들이요.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상하죠?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일본군도 똑같이 파견했으면 여기도 전라도 쪽으로 가가지고 요 농민군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서울로 와서 경복궁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했다는 거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일본군은 처음부터 중앙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갑신정변을 통해서 일본군이 청나라에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청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거죠. 일본군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를 갈고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듯 하면서 지금 10년간 준비를 해온 거죠. 그 결과 이제 요 사건, 청나라 군대가 온 것을 빌미로 일본군도 한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된 거죠. 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나서요. 이 일본군이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일단 청나라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 청나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청나라를 도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정청 설치했죠. 이 교정청을 폐지를 합니다. 폐지.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뜻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교정청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거 좀 좁으니까요. 반쪽으로 다시 쓸게요. 일본의 청일전쟁 승. 네, 청일전쟁 일으켰고, 그리고 교정청을 폐지했다. 그리고 이 교정청을 폐지하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군국 기무처는요, 그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다음 시간에 하겠다. 네.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을 이 군국 기무처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이 이거 이제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일본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군국기무처 설치하면서 내정 간섭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집결하게 됩니다. 그 1차 동학농민 운동 같은 경우는 요 국지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군대가 지역마다 이렇게 벌어난 것이라면, 이제는 농민군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농민군이. 네, 영상이 자주 끊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네, 옷도 갈아입게 되었고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들어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군국기무처 통해서 자기 뜻대로 내정 주무르려고 하고, 청나라 도발해가지고 막 전쟁 일으키고 하니까 이 두 사건이 동학농민운동군이 다시 한번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의 삶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일어난 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전봉준의 남접과 봉준의 남접, 포접제 했죠. 전봉준의 남접과 그리고 손병휘의 북접이 연합을 맺었습니다. 어디서 연합을 맺었냐면 논산에서 연합을 맺었습니다. 이 논산에서 연합을 맺고요. 이제 서울로 쭉 진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관군이 뭐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 농민군은 논산에서부터 서울로 진군을 하고, 그리고 관군들도 이에 맞서서 농민군에 맞서게 됩니다. 이 관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일단 당연히 뭐 일본군 있었겠죠. 그리고 정부군, 여기에 민보군도 있었습니다. 이게 민보군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냐면요. 이 유생들,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양반들, 뭐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나 뭐 혁명 운동이고 그렇지, 지금 이 시대의 양반들이 보기에는 뭐 농민 반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 농민들의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성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세력이 어디서 충돌을 하냐면요. 공주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민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뭉치전투 패배. 저는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뭐 가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아들, 내 자식들한테까지 이 삶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두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의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1차 동학농민운동과요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 백산봉기부터는
명확하게 동학농민운동이고, 그리고 고분농민 봉기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1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삶, 그리고 반정부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외세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외세. 물론 여기에 반외세적인 성격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에 반봉건적인 성격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1차 같은 경우 반봉건적인 성격이 더 강했고 2차 같은 경우 반외세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의를 보도록 합시다. 의의는요, 첫째로는 이 군국기무처가 세워지면서 1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것은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계속 지속적인 항쟁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활빈당이라든지 의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자주 끊겨가지고 좀 정신 사나웠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 이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이어서 이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전주화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주화약을 통해서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정청을 폐지하고 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